일명 대장동 팀이자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불리죠.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전에 바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 남욱 변호사의 설명을 반박하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정치권 공방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나오고 들어가고 부녀 참관, 겨울 월드컵 시작, 100만 명 돌파, 대부분 부인으로 잡아봤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키맨인 남욱 변호사,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382일 만입니다.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바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군가요?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 변호사 예고한 것처럼 법정에서 폭로전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겁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10월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게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사실이고. 김만배 씨한테 직접 들으신 거죠? 네. 하지만 이 인터뷰에선 그 지분 유동규 전 본부장 몫이라는 말만 했는데요. 1년 만에 말이 바뀐 겁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작년 조사 때와 말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JTBC는 남 변호사와 여러 번 접촉했는데요. 그때도 말은 계속 바뀌어갔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 때문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아니, 근데 내가 솔직히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라는 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거기는 관계가 없거든요, 사실은. 남 변호사는 지난 인터뷰에선 김만배 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부르는 일은 없었다며 제3자가 있는 것처럼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남 변호사는 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민간 개발을 설득하기 위해 김만배 씨를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했습니다. 법조기자 출신인 김 씨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고 저희는 민간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만배 기자님이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민간 사업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저희의 정당성을 이제 좀 민간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네, 남 변호사는 그 일환으로 2012년 4월 당시 이 시장 설득을 위해 김만배 씨에게 2억 원을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그 돈을 김 씨를 통해서 민주당 당내 핵심인 김태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실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올해 초 이런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나자마자 입을 연 남 변호사, 오늘 같은 법정에 선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떨궜다고 전해집니다. 김 씨 역시 오는 24일 0시 석방되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 씨의 입까지 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천화동인 1호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해온 김 씨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네, 이렇게 잇따라 풀려나는 일명 대장동팀.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되고 있습니다. 복심인 정진상 실장, 장장 8시간 10분의 영장심사 끝에 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PPT를 사용해 3시간 동안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런 뒤 정 실장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정 실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측근이 전했던 것처럼 정 실장이 실제 단식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요. 구속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첫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데요. 정 실장 측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른 재판부를 통해 기리는 구속 적부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어쨌든 뭐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유동규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서 있는 자리가 바뀐 일명 대장동 팀과 이재명 대표 측근들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 실장 구속에 대해 유검 무죄, 무검 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이런 글은 올렸지만요. 이 글의 마무리는 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실장 구속 뒤 처음으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국난 극복 당시에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은폐하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참지 않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한층 더 날이선 표현 등장했고요. 연내 가능성 나오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여기에 응할지 당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등 본격적인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구속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까지도 저는 뭐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는 민주당 스스로 몇몇 사람들에게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오히려 이제 이것이야말로 국민적인 당원의 뜻까지 물어야 될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당 내에서는 비명계에서 시작된 파열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최소한 해명을 하든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 나왔고요. 거기에 이재명 방탄용으로 논란이 컸던 당원 80조, 이 문제까지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그렇죠. 만약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80조 사망에 따라서 예외로 인정을 하면 되거든요. 물론 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원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주장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분열 더욱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도 촉구하면서 말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모든 혐의는 우리 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당 쪽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것도 수사해봐 저것도 수사해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픽은 부녀 참관입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렸죠.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지난 주말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했다고 알렸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조선노동당의 절대 불변의 대적 의지 엄숙히 선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ICBM인 이 화성 17형 그리고 김 위원장보다도 더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를 꼭 빼닮은 딸이 함께 참관에 나선 겁니다. 나이대로 봤을 때 세 자녀 중 둘째 딸이라는 추측도 나오지만 확실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축하 공연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딸인 건 분명합니다. 공화국 핵무력 강화에서 중대한 리정 결여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초원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북방 과학자 전투원들을 열렬히 고무해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절대 숭배와 열렬한 충성을 맹세하면서 네, 김 위원장의 백허그 그리고 팔짱도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화성 17형 발사와 함께 처음으로 자녀를 공개한 걸까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8세 생일 되는 날, 이제 92년 1월 8일이죠. 예. 그날 최초로 김정은 찬양가요인 이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김정일과 리설주, 김정은 앞에서 공연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김정일이 앞으로 김정은이 내 후계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그 측근들에게, 그러니까 연회에 참석하는 측근들에게는 김정은의 8세 나이 때부터 얘가 내 후계자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정은의 딸이만 9세라면은 거의 그때랑 비슷한 거죠. 네, 한마디로 이 후계자로 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요. 시험장에 딸을 데리고 간 것부터가 이 화성 17형 발사에 자신이 있었다는 방증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 우리나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북한이 발사한 ICBM은 화성 17형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 17형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전 배치됐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은 추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완벽한 성공은 아니라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실전 배치까지는 대기권 재진입, 또 다탄도 탑재 기술 성공이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실전 배치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듭니다. 또 핵탄두를 여러 개 탑재한다는 건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어 차원의 요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규탄에 나섰습니다. 위험천만하고 불법적이며 무모한 행동을 깊이 우려한다. EU 27개 회원국이 성명을 냈고요. 이어서 G7 외무장관 성명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중대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최선희 외무상은 이런 유엔의 사무총장을 향해 미국의 허수아비라며 담화를 또 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테르스 총장을 겨냥했지만요. 유엔 안보리,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반대표 행사해달라는 외교적 메시지를 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7차 핵실험 이야기,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서 한미 당국이 찍었던 중국 당대회, 미국 중간선거 모두 그냥 지나갔죠. ICBM에서 기술적 진일보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 북한, 이제는 정말 핵실험 임박했다는 관측 나오는 가운데 오는 29일 핵무력 선언 5주년이 새로운 핵실험 시점으로 거론됩니다. 물론 이 역시 국제정세 등 다양한 변수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오랜만에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